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춘장대 해수욕장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동아리에서는 춘장대 해수욕장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사실 수련회를 빙자한 야영이기에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놀러 오시는데 올해 수련회에도 졸업한 선배님들께서 잔뜩 오셨습니다. 그분 중 한 분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그 선배님께서 토요일에 해수욕장에 오셔서 함께 놀다가 월요일 새벽에야 직장에 가셔야겠다고 차를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으셨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남해안 고속도로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지방도로를 타야 하는데 그분께서는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기로 하고 켰다고 합니다. 선배께선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빨간색 길을 따라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유턴을 하고 가니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유턴을 하고 가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죠. 소름이 오싹 돋는 가운데 내가 아까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유턴을 해서 지나쳤던 갈림길로 가셨답니다. 그래서 아까 가지 않았던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으려니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라는 말이 또 나오더랍니다. 지도에도 역시 빨간 줄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역시 아까 그 길이 맞나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다시 가셨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에 뜨는 빨간 줄로 가고 있음에도 다시 나오는 멘트.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시간은 야심한 새벽, 가고 있는 길은 점점 험해지고 점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결국 유턴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삑삑거리던 말던 그 산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남해안 고속도로로 내려오셨답니다. 그런데 선배님께서 함께 놀던 해수욕장에서 집까지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답니다. 하지만 그날 선배님께서는 새벽 1시에 출발하셔서 새벽 4시 30분에야 도착하셨다는데 만약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계곡의 머리들. MT를 갔다가 학과 동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동기의 친척 누나께서 귀신을 자주 보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척 누나의 학교에서 소풍으로 계곡을 갔는데 누나께선 도착해선 까무러칠 뻔 하셨다고 합니다. 계곡물에 수십 개의 익사체 같은 귀신 머리들이 떠 있었죠. 너무도 끔찍한 귀신들의 모습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친구들을 말렸지만 당연히 소용이 없었고 그저 물 밖에서 귀신과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물에 들어가려고 발을 물에 담그자마자 친척 누나는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유독 그 친구만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물에 들어가 놀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가 친척 누나에게 물었답니다. 왜 자신만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지 말이죠. 그 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물에 들어가 놀 땐 죽은 듯이 미동도 않던 귀신들이 그 친구가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일제히 고개를 세우고 그 친구만을 뚫어지게 쳐다봤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물에 들어가면 뭔 일 나겠구나 하고 그렇게 말렸다는데 만약 물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할아버지. 아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잠을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낯선 할아버지 두 분께서 식당에 오시더니 식사 2인분을 시키더랍니다. 그런데 주문한 식사를 맛있게 드시던 두 할아버지께선 식사를 마치고선 돈을 내시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시는 게 아닙니까? 당황한 아주머니가 얼른 뒤따라 나가서 밥을 시켰으니 돈을 내셔야죠 라며 따지셨는데 갑자기 두 분 중 한 할아버지께서 내가 왜 돈을 내냐면서 화를 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아주머니를 때리셨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아프다고 왜 이러시냐고 울먹이셨고 마침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지팡이로 얻어맞은 부분이 옥신거리고 이상하게 아프셨다는데 며칠이 지나고 무심코 달력을 본 아주머니는 그 꿈의 진위를 알게 되어 너무 놀란 나머지 바닥에 주저앉으셨답니다. 며칠 전 꿈을 꾼 날의 새벽은 바로 고조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두 분이 돌아가신 날이 같아서 그날 제사를 같이 지내드렸어야 했는데
식당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만 잊고 지나가셨던 거죠. 우연치곤 너무 기이한 일이 아닐까요? 네 번째 이야기, 처녀의 시신.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두 분께선 워낙 금술이 좋으셔서 평소에도 놀러 다니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날 역시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충남 연기군 전이면에 있는 까치산으로 놀러 가셨습니다.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는 산중턱쯤에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마침 기역자로 생긴 희한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소나무 가지 밑에는 지푸라기까지 깔려 있었기에 두 분은 좋아하시면서 그 위에 돗자리를 펴시고 잠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가량 지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불쾌함이 점점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상한 여자까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고 두 분께서 놀라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미련 없이 돗자리를 걷고 나오셨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서 주위는 어두컴컴했고 기분 탓인지 앞으로 계속 가도 길이 보이지 않으셨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헤맸길 몇십 분. 그제서야 큰 길이 보여 두 분께서 산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 사람에게 아까 있었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자 굉장히 놀라시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만 두 분이 그 산으로 놀러 가시기 바로 전날에 그 소나무에서 어느 처녀가 목을 메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산에 가시던 날 시신을 수습했던 거죠. 게다가 당시만 해도 옛날이었기에 시신을 수습할 것이 없어서 처녀의 시신을 지푸라기로 덮어놓았었는데 두 분이 밑에 깔고 있던 지푸라기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줌마. 저희 집은 시골에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으실 적에 지은 집인데 할아버지를 모시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라 살기에 불편했고 입식으로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 바로 옆에 있던 조그만 창고 같은 곳을 하나로 합쳐서 방을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것은 그 방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방은 아무래도 원래부터 있던 집의 한 덩어리가 아니어서 크기도 모양도 천정의 높이도 다 달랐습니다. 방은 널찍했지만 천정이 좀 낮았고 햇빛이 잘 드는데도 천장이 낮아서 방이 좀 어두웠습니다. 좀 답답하달까요? 그때 집에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사실 작은 방이 안방 다음으로 컸기에 그 방을 제가 쓰고 또 다른 방을 동생이 썼습니다. 제가 원래 가위를 눌리지 않았었는데 그 방에서 머물면서 가위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무서움이 많아서 귀신 얘기를 듣고는 화장실도 못 가고 저녁에는 학원도 안 갔습니다. 처음 가위를 눌리면서 놀람의 단발성 신음만을 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몸이 안 움직일까 하는 이상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뭔지 모르니까 무섭지도 않고 단지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가위가 눌리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잠자리가 변해서 그런 걸 라며 밥을 많이 먹으면 괜찮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위를 눌리다가 하루는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떠봤는데 눈을 뜨니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여자는 아니고 좀 아줌마에 가깝달까. 사실 그런 상황에선 무서워야 정상인데 그 아줌마의 표정이 워낙 선해 보이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고 해서 무섭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만 보다가 잠이 들었죠. 일어나서는 꿈인지 생시인지 했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위가 눌리고 그 아줌마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었죠. 문가에 서 있거나 혹은 창가에 서 있거나 한 곳에 서서 계속 쳐다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자다가 침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 그 아줌마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눈빛이 굉장히 슬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전 기숙식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고 동생이 제 방을 쓰게 되었죠. 그 이후에 전 기숙사에 있고 바로 서울로 학교를 오게 되어서 동생과 긴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쯤 온 가족이 모였던 일이 있는데 동생이 요새 가위에 눌린다면서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동생이 묘사한 그 여자, 제가 목격한 여자와 매우 일치했습니다. 나중에 서로서로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대화했는데
무섭다는 가족들의 말에 중단하게 되었죠. 지금은 그 집에 안 살지만 동생과 제가 가위를 눌리면서 똑같은 귀신을 본 건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운명. 외할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운명에 관해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같이 거실에서 불교나 도교 방송을 틀어놓으시고 운명에 관해 나오는 방송이라면 어떤 방송이라도 찾아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사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손금에 대한 책이나 별점에 관한 책과 같은 수많은 운명에 관련된 책들을 매일마다 붙잡고 읽고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께 말을 붙일 기회조차도 없는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 할머니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예전에 할머니께서는 운명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지만 지금처럼 집착의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심심하실 때 사주 집으로 가셔서 운세나 알아보시는 것이 전부셨다고 하니 말입니다. 할머니의 관심이 집착으로 바뀐 계기는 할아버지의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주무시던 중 돌아가셨으니 할머니께서는 운명이 할아버지를 잡아먹어 버렸다 하시면서 저렇게 운명에 집착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마다 운명에 대한 책을 읽으셨습니다. 저도 한번 들춰본 적은 있지만 거의 모두가 한자로 되어 있어 단면 문장도 읽지도 못했던 지겨운 책을 매일같이 읽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할머니에게 운명에 대한 것 말고도 관심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제 여동생이 바로 그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와는 달리 귀여운 여자애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께서는 항상 제 동생과 붙어 있으셨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도 따라가실 만큼 여동생을 이뻐하셔서 질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여동생이 평소엔 잘 울지를 않는데 그날따라 엄청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보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여동생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정말 섬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충격 때문일지는 몰라도 정적의 시간은 너무도 오래 지속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요함을 깬 것은 할머니께서 저희를 돌아보시더니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이제 오래 살겠어. 정말 오래 살겠어. 할머니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방긋한 웃음에도 여동생은 계속 울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며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얼굴을 보려 해도 여동생은 얼굴을 돌리며 저를 피했습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저와 어머니의 손을 피해가며 울고 있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저히 모를 때였습니다. 툭 하고 여동생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다름 아닌 피였습니다. 피가 제 손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께서 여동생을 붙잡고 손을 겨우 벌려본 결과 여동생의 얼굴은 무언가 예리한 것으로 긁힌 듯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당황스러워할 때였습니다. 내가 얼굴을 오래 살 상으로 만들어줬다. 이제 정말 오래 살겠어. 할머니께서는 그 사건이 있은 후 몇 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할머니를 따라 정확히 이런 일이 있고 3달 뒤 자동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몇 주 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 남은 것은 저와 제 어린 여동생입니다. 모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년 사이에 저는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를 선두로 계속해서 가족들이 3개월마다 죽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9개월이 흘렀으니 아마 이제 제 차례일 것입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차례로 돌아가시고 남은 것은 저뿐이니깐 말입니다. 머리를 감싸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꼭 살릴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원에도 돌아다녀 보고 무당집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에서부터 도교의 선인들까지 온갖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늘은 동생과 같이 절에 가볼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동생을 안전하게 남겨두고 저는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의 죽음에 충격을 받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생만큼은 꼭 무사했으면 합니다. 다음 날 동생과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생과 붙어 있으면 동생도 위험할 것이라 생각해 아침 일찍 나간 것입니다. 도착한 건 오후 1시. 예상보다 비교적 빨리 절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동생은 아침에 일어난 것이 힘들었는지 아까 전부터 옆에서 졸며 걷고 있습니다. 너무 졸려 보이는 듯해서 절까지 업고 올라갔습니다. 절에서 처음 만난 스님께서는 굉장히 젊으셨습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던 스님은 50대에서 80대 사이에 흰 수염의 스님이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스님이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젊은 스님의 안내를 받아 동생과 들어간 곳은 주지 스님의 방으로 보이는 듯한 약간이지만 넓은 방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탁자와 서랍과 같은 평범한 가구가 닿았지만 지금까지 요란하기만 했던 다른 무당들이나 음침했던 선인들의 집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정말로 믿음이 갔습니다. 스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대략 30분 정도를 방 안에서 기다린 다음에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슬며시 방으로 들어오시고 저와 여동생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손을 잡으시곤 여동생의 눈과 저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시며 한참이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동생분께서 너무 오래 사셨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보시고 꺼낸 말씀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어리둥절하며 주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렸습니다. 사람이 제 명대로 살지 못하면 불행이 일어나는데 딱 그 상황입니다. 사람이란 원래가 운명에 따라 사는 법입니다. 수명도 하늘이 정한 것이지요. 수명은 가족들마다 정확히 그 몫이 나누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늘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장수하시거나 고아들의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긴 것도 그 이유지요. 이런 운명을 바꾼다면 가족들은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분명 여기를 찾으시기 전에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차례로 돌아가신 것도 그 이유일 겁니다. 동생분의 원래 수명은 9개월 전에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바꾼 운명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요. 남은 가족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지금까지 버틴 것입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동생이 그런 악한 존재에 일리가 없다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번 주 내로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은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자기 때문인 것을 모르는지 그 표정이 너무 순수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절에서 동생분을 맡아야겠습니다. 절은 속세와 다른 곳입니다. 이미 운명의 거대한 강 속에서 빠져나간 아이는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이곳만큼은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동생과는 그 날을 끝으로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일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돈이 없어 못 다니게 되었고 그저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생활했습니다. 평소 꿈꾸고 있던 미래도 어느 순간 제 머리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번 뒤틀린 운명은 다시 되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조상들께서 운명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려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아프게 하기에 그저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나가 하루 종일 일하다 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동생이 함께 살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7번째 이야기, 달마도. 저는 올해 21살 된 남성입니다. 이 일은 3년 정도 전의 일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된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꾸신 악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꿈자리가 뒤숭숭하셨는지 잠꼬대를 하며 꿈을 꾸다 잠에서 깨어나시곤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시험 기간이었기에 밤을 새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의 잠꼬대가 너무 무서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하루 이틀 꾸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시다 보니 저는 궁금해져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의 말로는 어떤 기이한 생물과 싸우는 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매번 괴물의 형태는 다른데도 비슷한 곳에서 정체 모를 큰 검은색 문으로 아버지를 끌고 가려는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왕년에 복싱을 하셨던지라
매번 괴물에게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시더군요. 이 정도로 끝났으면 그냥 특이한 꿈을 꾸셨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반찬 공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찬 공장에서 반찬을 사서 장사를 하시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스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이 있고 술과 고기를 즐기시는 파괴승 같은 분이랄까요. 철학원도 하셨고 기도하러 산에 한 달이 넘게 들어가 계시기도 하는 특이한 분입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겠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이 좀 작다 보니 저는 부모님과 한 방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방에 들어오시더니 대뜸 아니 여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자면 안 좋은 꿈 꾸지 않나? 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인지 악몽이라니 무슨 난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 라고 말씀하시며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던지 술을 다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부적을 쓴 후 술을 탄 물에 녹여 아버지께 마시라고 건네셨습니다. 아버지는 은근히 악몽이 신경 쓰이셨던 것인지 드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대신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제 꿈은 조선시대가 배경인 꿈이었습니다. 저는 인육시장의 아기를 유괴해서 팔아넘기는 범죄자였죠. 꿈속에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갓난아기를 훔쳐오는데 갑자기 아이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인육시장에 팔아치우는 것도 살인임은 틀림없지만 어쨌거나 직접적인 살인은 처음이었던 저는 기분이 나빠져서 아기를 인근 개울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한 나무꾼이 되어 속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저는 팔도의 모든 산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어쩐지 눈에 익은 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어 돌아가려는데 눈에 개울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나며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이 그곳이구나. 불길한 예감에 저는 도망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한 곳을 맴도는 것 마냥 그 개울가로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친 제가 숨을 헐떡거릴 무렵 눈앞에 갑자기 물에 팅팅 부른 아기의 익사체가 나타나고 온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개울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제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너무 외로워. 라고 말했죠. 그 여자에게 손을 끌려가 하반신이 물에 잠길 무렵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반대쪽으로 휙 비트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섬뜩하기까지 했지만 평소 귀신을 믿지 않았던 저는 그냥 다시 잠을 청했죠.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케 개울가에서 벗어난 것인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가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배구같이 하얀 피부에 새끼가 넘치는 이목구비를 가진 마치 유혹하는 것 마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무당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라며 저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덥석 금식을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 독포를 입은 선비 한 분이 나타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그만두시오.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라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귀에선 멍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걱정스런 눈빛으로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무당을 봤는데 무섭기 그지없게 무당은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눈을 치켜든 채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뒤에 검은색의 큰 문이 열렸고 무당은 제 손목을 잡고 그 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까 개울가에서의 꿈이 생각나온 힘을 다해 몸을 뒤틀었고 다행히 그 방법이 통해 극적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니 온 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너무 피곤했던지라 저는 다시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무대가 현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오는 골목길 허공에서 엄청나게 큰 검은 문이 활짝 열리더니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물리적인 힘이라 저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 꼼짝없이 죽는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 도대체 무슨 꿈을 꿨냐? 옆에서 자는데 내가 섬뜩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하길래 놀라서 깨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나니 너무나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악몽이 저를 덮쳤고 아버지는 전에 그 스님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우리 집에 오시더니 달마도를 한 장 그리시고는 방에 걸어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저도 아버지도 악몽을 꾼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싸워서 이기셨고 저는 겨우 저항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검은 문으로 끌려 들어갔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저마저 귀신을 믿게 된 너무나도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화장실의 남자. 저는 26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당시 저는 방배동의 한 핸드폰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던 매장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었는데 화장실에 가려면 옆 건물의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 화장실을 빈번하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지만 그곳은 오래되고 남녀 공용이라 2층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2층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 전화로 다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에는 특히 다투는 경우에는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날도 남자친구와 통화하다가 다투었는데 1층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층 화장실로 갔습니다. 2칸 있는 화장실 중 왼쪽 칸에 들어갔고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중이라 문도 잠그지 않고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가면 나도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다 보니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 신경이 쓰여 통화를 마쳤는데 분명 그 사람이 들어온 소리는 들었는데 나간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말이죠. 그때부터 다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척하면서 계속 통화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 떠든 거죠. 그러면서 밖에 누군가에게 계속 집중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은 숨을 죽이며 제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문 아래 아주 조그마한 틈으로 아직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엎드린 자세로 숨죽이며 계속 통화하는 신용을 하며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진짜 소리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보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숨죽이며 그 틈 사이로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눈이 마주친 거죠.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았지만 잽싸게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고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장 전화번호와 함께 사장님을 불러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사장님이 오신 건 정말 1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몇십 년 같았습니다. 절 부르시는 사장님 목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는데 품 안에 뭔가 숨기며 당황한 모습으로 나가더랍니다. 정황을 잘 모르시는 사장님은 제가 무슨 일이 났나 저만 찾기에 급급하셔서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아직도 그때 그 남자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무리 나지어도 인적이 드문 화장실은 가지 않습니다.